첫 소식입니다. 개막 일주일째입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결국 새만금 야영지를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륙 중인 태풍을 피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참가자들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비상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5회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 일주일 만에 야영장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전북 새만금도 상륙 중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야영장을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버스만 1,000대 넘게 동원돼 156개국 3만 6천여 명을 나르는 초대규모 이송작전입니다. 6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에 참가자 숙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잼버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K-팝 콘서트 시간과 장소도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는 11일 폐영식과 함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기로 조정했는데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 결정으로 수도권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잼버리 조직위는 새만금을 떠나더라도 애초 12일까지 예정된 대회 일정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지 내에 있진 않지만 저희가 영지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영지박 활동을 지자체와 같이 개발해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잼버리가 조금 더 넓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난 1일 문을 열었다가 8일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새만금 야영지. 세계로 비상을 꿈꾸던 새만금 잼버리는 폭우로 시작해 폭염에 시달리다 결국 태풍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태풍의 북상이 전망되면서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새만금을 떠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대원들이 머물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잼버리 참석자 1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 송파, 강서, 소초, 노원 등 5개 구에는 1,000명 이상, 나머지 20개 자치구에는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취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을 위주로 숙소를 확보 중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조직위는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기반 시설 조성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과 침수 대비, 행사장 방역 등의 항목도 포함됐는데 과연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예산은 모두 1,170억 원 규모입니다. 야영장을 조성하고 화장실 등을 만드는 데 130억 원,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에 205억 원 등 시설비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395억 원을 썼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84억 원뿐, 나머지도 시설 유지와 행사 진행에 쓰고 있다는 게 조직위 설명입니다. 조직위의 인건비 55억 원, 운영비 29억 원,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잼버리 시설비용고 이 행사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봤더니 의료시설과 폭염 대비, 행사장 방역과 해충 기피제 구입, 침수 대비 시설 마련 등에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입니다. 허허벌판에 그늘은 찾기 힘든 환경, 곳곳이 침수된 야영장, 그리고 밤에는 벌레에 시달리는 등 부실했던 준비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행사 직전 폭우 피해와 찌는 듯한 폭염을 고려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잇따른 우려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과 폭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5월 비가 내려 대회장이 침수됐을 때도 경고음이 울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내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를 유치한 건 전임 정부라고 선을 긋고 국익이 걸린 행사를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자신들이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한 민주당도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은 남 탓 그만하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서 신속히 집행하라며 현 정부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국회는 행사를 마치는 대로 관계부처와 전북도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해 대치전선만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폭우 피해 책임 등을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이 장관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는 건 직무 복귀 이후 처음입니다. 6호 태풍 카누는 오는 목요일쯤 우리나라를 관통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500mm의 폭우와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예고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튼 태풍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열차가 넘어지거나 목적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폭풍을 동반한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누는 일본에 상륙하지 않고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북진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한 태풍은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해 북한 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10일 오전 경상 해안에 상륙해서 1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15에서 35m의 강풍이 불겠고 특히 태풍 진로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드는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최고 초속 40m의 폭풍이 예상됩니다. 영동에는 최고 500mm 이상, 영남에도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서쪽 내륙에도 최고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쪽으로 건조 공기가 내려앉고 그에 부딪히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서쪽 지방도 강한 비가 새로 발생이 되거나 강풍대가 돌풍성 형태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에서도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태풍 북상 시기가 겹치며 폭풍 해일이 우려돼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태풍 북상이 예상되면서 어제 오후 6시부터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중대본은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등산로 등은 미리 전면 통제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세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물막이판 설치를 독려 홍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9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쪽에선 열대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해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안산시에 기습호우가 내릴 당시 모습입니다. 한때 시간당 6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안산에서는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하수도 아래로 다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렇게 도로 밖으로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산뿐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과 인천에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9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린 인천에서도 빌라 지하가 침수되는 등 모두 14건의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한쪽에서 갑작스러운 비로 물난리를 겪는 동안 다른 곳에선 열대야로 정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원인은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급증이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 과부하로 이제 구내에서 정전이 된 거거든요. 경기 오산시와 경기 김포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내부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각각 350여 세대와 130여 세대가 무더위 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5시에 전력 수요가 93.6기가와트에 달해 여름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7월 7일 92.9기가와트보다 600메가와트 이상 높은 수치로 무더위 속에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거래소는 하지만 확보된 전력 공급 능력이 104기가와트인 만큼 예비 전력이 10기가와트를 넘어 전력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측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높은 전력 수요를 유지하다 10일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22살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현장에는 최원종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인도에 있는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마구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신상이 나왔습니다. 22살 최원종. 지구대에 붙잡혔을 때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최원종이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고려하면 공개로 얻을 공공의 이익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서 최원종이 지난달 말 흉기 난동이 벌어진 신림역이나 흉기의 종류 그리고 흉기를 소지하면 불법인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또 최원종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색을 진행하면서 범행을 계획한 시점이나 경위 등도 캐묻고 있습니다. 최원종은 다만 자신을 스토킹하는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이 자신을 해하기 전에 먼저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에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최원종의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을 거두면서 범행 현장 인근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꽃다발과 손편지, 피해자가 생전에 좋아한 것으로 전해진 디카페인 커피 등을 들고 온 시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고인의 명복을 빌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잘 이렇게 쾌유하기를 바랬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길을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다니던 길이거든요. 너무 익숙한 거리가 막 온 뉴스에 막 나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주변에 사는데 매번 다니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저도 될 수 있고 누군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았어요. YTN 박정현입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까지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법사위 논의가 더뎌지면서 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사진입니다. 눈을 감고 있거나 지금과는 시차가 있는 증명사진이라 체포 당시 모습을 찍은 머그샷처럼 정확한 현재 얼굴을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강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경찰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른 흉악범죄 피의자 때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신상 공개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찍을 수 있게 하거나 신상 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공언했던 처리 시한 7월은 지나버렸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와 관계 기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법사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공개하더라도 결정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동등한 지위의 검사가 신상 공개라는 무기를 추가로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재판부의 심증을 공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보다 피고인의 정보 공개가 더 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판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반대론도 맞부딪혔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결국 다음 법사위 회의 때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접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모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흉악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다시 주목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혁신위까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복잡한 당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민생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채 시한 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집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한다고 합니다. 여권을 향해 거듭 날을 세우면서 내부 결속을 꾀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정작 리더십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특히 오늘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배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이 대표로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회기 중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방탄정당, 사당화,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부조리 이런 부분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당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유발될 것이고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당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힘을 실어줬던 혁신위원회도 이 대표에겐 점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화에 이어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이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대의원제 개편과 공천개혁 등 민감한 사안을 꺼내든다면 당내 균열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명단이 속속 보도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증거로 말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겹치고 겹친 악재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최근 교권보 여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교사들 이야기인데요. 아이 대변의 질감을 알려달라는 등 하루에도 수많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은 없다고 합니다. 제보는 Y 강민경 기자입니다. 21년 차 유치원 교사인 A씨.
최근 아이들이 계단에 내려갈 때 한 명씩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교사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는 학부모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베테랑 교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부모 민원도 들어온다고 토로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데려가거나 하면 그거를 약간 굉장히 불쾌하게 아이를 납치하듯이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나 굉장히 불편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는 유치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학벌을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음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 경험담을 올리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아이가 변을 본 시각과 변의 질감, 색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하소연부터 머리카락이 길다고 학기 중에 결혼했다고 항의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아동학대 면책법, 이른바 교권보호법은 교사가 생활 지도를 할 때 잘못이 없으면 아동학대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엔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보장받을 생활지도 과정 자체가 없는 셈이라 교권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는 겁니다.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사실은 기본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도 사회규범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교인 만큼 초중등 교원과 같은 수준의 교권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교육당국이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해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육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6주째 이어지면서 방역 완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모레로 예정이 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지정 등 방역 완화 로드맵 2단계 일정 발표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기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6주 연속 증가하며 한 달여 만에 3배 넘게 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일엔 신규 확진자가 6만 4천여 명으로 1월 초 이후 약 7달 만에 6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6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도 169일 만에 200명대로 오르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30% 넘던 주간 증가율이 10%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증가세는 몇 주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대본은 하루 확진 7, 8만 명,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10만 명까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야만 검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 수준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감염됐다라고 하더라도 약 20% 미만만 확진자로 드러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규모로만 본다면 생각보다 매우 큰 감염이고 아마 이번 유행에서 전체 국민에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감염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 완화 로드맵도 늦춰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환자 증가가 계속되면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며 일정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도 연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이번 주 수요일 병원급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지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등 코로나19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 모두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정 계획을 다시 정하기로 해 이달 초 중순으로 예상되어 온 방역 완화책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확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하순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한일 간 실무 협의가 이어진 가운데 우리 측 요구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인 이달 하순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0일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어민 단체들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등은 후쿠시마에서 저인망업이 시작되는 9월로 방류가 미뤄지는 것은 피하길 원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기시다 총리의 어민단체 면담이 끝난 뒤 방류 시점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し判断していくこととしていますが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위한 한일 당국 간 화상 실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방류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우리 측 요구와 우려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해오던 사항이고 이건 지난 정부 때도 비슷한 조건도 나왔던 사항이니까요.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와 서방 국가들의 잇따른 일본 식료품 수입 규제 해제 등으로 방류의 명분을 더욱 두텁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일본 국민은 72%에 달했습니다. 성의 있는 설명,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러시아 유조선에 잇따라 드론 공격을 가한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크림반도 북쪽 다리 2곳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만 하루도 안 지나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격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와 러시아 점령지 크림반도 동북쪽 해안 마을을 잇는 다리입니다. 포탄을 맞은 상판 일부가 내려앉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리 아래에 설치된 가스관도 손상돼 러시아 점령 지역 주민 2만여 명에 대한 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여기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촌가르 다리에는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한가운데가 크게 부서져 통행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쯤 시작된 동시다발적인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러시아는 밝혔습니다. 같은 날 공군 부대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Тільки боїться наших захисників неба, що намагалась влаштувати показові ракетні атаки напередодні вашого професійного дня. 교량 공격을 받은 지 만 하루도 안 지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전선에서 가까운 남부 헤르손과 서부 하르키우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잠자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Проснулась от шатания нашего дома, а я спала на втором, и надо мной все пролетело туда внутрь. Ну и потом я выскочила. Думаю, что ж так светло, я глянул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러시아는 대중국 외교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복귀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제재와 기타 불법적 수단을 통해 양국 발전을 막으려는 서방의 적대 정책에 반대하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목요일인 모레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모레 오전 9시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이어서 금요일 새벽 강원도 철원 부근을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에는 남해안에, 모레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풍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드는 동쪽 지역에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 우려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야영지에서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은 차례대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는 11일 예정된 K-팝 공연 장소도 바뀔 걸로 보입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며 버스 총 1천여 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숙소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그 지역에서 이후에 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K-팝 콘서트 공연의 플랜 B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또 다른 문제는 음식, 바로 식사 문제입니다. 극심한 무더위 때문에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부실한 식단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회 초기 대원들에게 제공된 구운 달걀에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실온 제품을 냉장 보관하면서 달걀 표면에 물이 생겼고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세균 증식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식약처는 대원들이 먹기 전에 모두 회수돼 달걀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은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을 찾아 식재료 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 관리 등을 점검하고 식재료 입출고를 24시간 검수할 수 있도록 검사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만 7천여 스카우트 대원들은 각종 재료와 밀키트 등을 받아 조식과 석식을 조리해 먹고 있고 운영 요원 등은 식당에서 단체 급식하고 있습니다. 중식으로는 간편식이 일괄 제공되는데 식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SNS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코바와 바나나, 젤리처럼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열량이 낮아 무더위 속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조기 철수한 영국 대표단 역시 폭염뿐 아니라 시설과 음식 때문에 철수 결정을 내린 것도 있다며 식단이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점심 때는 간편식에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과정 활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조직위 측은 각종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먹기 위해 간편식을 제공하는 거라며 최근 제공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 단체 생활에서 먹거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와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가 미흡했다는 민주당의 공세를 자당 인사의 폐륜 행각과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국민 전환용이라고 주장하며 공당이라면 과거 실정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회 유치부터 홍보, 관련 특별법 통과와 종합계획 수립 용역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잼버리는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며 정부가 폭염 등 예상된 문제에 대책을 세우는 대신 남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로 남 탓,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20대 흉기 난동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2살 최원종, 지구대에 붙잡혔을 때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최원종이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그제부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나 분당 흉기 난동범 최모 씨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부릅니다. 예측이 어렵고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민 불안도 큰데 이런 묻지마 범죄가 뭔지 정확한 개념조차 세워지지 않아 통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33살 조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서는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라고 썼어요. 친구들이랑 자주 오가던 데라 가지고 되게 길거리 다니기 무섭고 되게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분노형 범죄가 반복되면서 경찰도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 전담 회의체를 꾸렸습니다. 우선 묻지마 범죄의 이면에 숨겨진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공식 명칭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새로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상동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서 이런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동기는 검찰 수사 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 단계에서 집계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만 해법 마련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묻지마 범죄자의 75%가 전과자로 72.9%는 소득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복지, 지자체, 교육 등등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사건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한데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전과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단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묻지마 범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가 주거동을 포함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전문 기관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마칠 계획인데요. 공정위도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줬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주거동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15만 가구가 거주 중이며 공사 중인 곳에는 1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에 이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것만이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을 치르고 부작용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250여 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을 구성하면 국토부가 선정합니다. 협회 소속의 전문가들이 공학적으로 실제로 이게 신속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또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공학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은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했는지 등도 확인합니다. 구조 개선소하고 구조 도면에 필요한 철근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서류상에서 문제 여부가 있는 거에 집중해서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 보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아파트 시공사 13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나 추가 공사비를 제때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나 부실 시공을 초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사전심사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위원회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호공 차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교수와 변호사 등 모두 9명이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사면 복권 대상은 이번 심사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심사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거론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사면 가능성도 체결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기존 평생에서 형 집행 종료 뒤 20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적으로 공직을 못 맡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 지원을 원했지만 결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건 공무담임권, 즉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확정 판결 뒤 20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형을 다 살고 난 뒤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기한을 고려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당에서는 10년, 야당은 15년간이란 기간 차이가 있는데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강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더해 아예 마약 범죄까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마감 시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든 국회든 그때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여전해 입법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의 공장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에는 하늘에서 하얀 불빛 비행물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공장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불기둥이 크게 올라와가지고 아파트 한 10층 이상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번지며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5동 이상이 불탄 것으로 보고 진압을 마치는 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성남 중앙동의 아파트 15층에선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시작된 불이 15분 만에 꺼졌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아파트 옥상에선 배관 덮개에서 불이 나며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YTN은 하늘에서 하얀색 빛을 내며 일렬로 날아가는 비행물체를 봤다는 제보가 대전과 충남 논산, 전북 남원, 경남 진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접수됐습니다. 군 당국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 2월 스페인 상공에서 발견돼 UFO 논란을 일으켰던 스페이스X 저궤도 통신위성 스타링크의 비행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8월 8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오늘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군 전력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우려가 커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냄 지도부는 오늘 기상청 서울청사를 방문해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 관련 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지도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태풍 정보 제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기상청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세를 제기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아동 청소년과 양육자 등과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논의합니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자금 출자 특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 등 새마을금고 고위 인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간의 실제 격투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대결을 구체화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머스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머스크는 옛 트위터인 X에 싸움이 X를 통해 생중계될 것이며 모든 수익은 참전용사를 위한 자선단체에 가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결을 준비하면서 종일 역기를 들고 있다면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일터에 역기를 가져왔다고 썼습니다. 머스크는 또 이건 문명화된 형태의 전쟁이며 사나이는 전쟁을 사랑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곧이어 저커버그가 X 대항마로 만든 스레드를 통해 응수했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준비돼 있다면서 머스크가 도전해 왔을 때 8월 26일을 제안했지만 그는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대결 생중계와 수익금 기부에 대해 저커버그는 자선단체를 위해 실제로 모금을 할 수 있는 보다 신뢰할 만한 플랫폼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 벌어진 혐오 표현 증가와 광고주 이탈 등을 꼬집은 겁니다. 머스크는 뒤이어 내일 목과 등 위쪽 MRI 촬영을 하며 대결 전에 수술을 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주 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설전에서 비롯된 두 사람의 대결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누가 더 실전에 강할지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우리 선수로는 27년 만에 배드민턴 세계 1위에 등극한 안세영이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과거 롤모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셔틀콕 여왕의 과제는 뭘까요? 서봉국 기자가 전합니다. 4년 전 중국 세계 선수권에서 우상이자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 방수연을 처음 만났던 안세영. 올림픽 때 처음으로 금을 따셨는데 그때 딱 금 따고 난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목표를 하고 있었던 거에 딱 도달했다라는 그러니까 환희 뭐 그런 건 있었지만 딱 따보고 나중에 따보고 나면 그 느낌을 알 거야 아마 이제. 데뷔 시즌 1335위에서 시작했던 안세영은 월드 투어 등 올해 출전 11개 대회에서 우승 7번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27년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며 지난 96년 방수연의 위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상위랭크 선수들이 이길 때마다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겨서 제가 우승까지 하고 또 천적반기도 지었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는 골반 댄스,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딴 A자 세리머니 등 퍼포먼스도 화려한 21살 신세대. 특유의 그물망 수비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한층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달 덴마크 세계선수권, 9월 아시안게임 등 큰 대회를 앞두고 공격력 강화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되게 큰 대회들만 남았는데 그런 대회에서 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아무래도 공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중학생 국가대표 셔틀콕 신동에서 이제는 당당한 여왕입니다. 세계 1위 꿈을 이룬 안세영은 메이저 대회 정복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은 절기 입추지만 어김없이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6도로 어제보다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부는 강원 영동 지방은 속초가 26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도, 대전도 36도, 광주는 무려 3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